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주기 때문에 좀 리허설 같은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예전 같으면 이런 그 1주차 강의가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수강 신청 변경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시간이 날아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녹화 영상을 올리는 또 장점 하나가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 이제 2주간 공개를 하면 다음 주에 수강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장점과 또 단점과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PPT 자료 이미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지 않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한 15쪽 되는 그 PPT 자료를 올렸는데 이제 2차 시 영상, 3차 시 영상에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에서 코리안 웨이브에서 한류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류라는 그 표현에 이제 외국어 영어 표현이 코리안 웨이브고요. 이 한류든 코리안 웨이브든 우리가 붙인 한국 사람들이 붙인 국어 국문학자들이 붙인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먼저 사용하게 된 그런 용어로서 이제 말하자면 한국 문화의 어떤 영향력이 느껴지게 되니까 일종의 웨이브다.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용어가 붙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굳이 코리안 웨이브에서 한류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한류라는 말도 이제 그 중국인지 대만인지 사실은 그 원조가 분명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사랑이 뭐길래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드라마들이 중국과 이제 좀 뭐랄까 이데올로기 갈등이 이제 완화되면서 공통된 어떤 한중일의 그 아시아 문화권들이 공감하는 문화적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외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중국 혹은 대만에서 어떤 코리안 웨이브다 혹은 한자로 한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어떤 아시아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비욘드 에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나 유럽 쪽으로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어떤 한국 문화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이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영어 표현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것을 그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로마니제이션은 우리가 전철 같은 걸 타보거나 길가 도로 표지판 같은 걸 보면 우리 언어를, 우리 말을, 우리 국어 표현을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로마자화한다 해서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아닌 이 로마니제이션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글을 몰라도 한국어를 몰라도 한국식 발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 수용자의 입장입니다. 문화는 이제 전파자가 있고 수용자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영어로 수용을 하지 않고 물론 비록 한자어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코리안 웨이브라 하지 않고 한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 수용자들이 한국의 그 발음이나 언어나 단어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리안 웨이브라 하지 않고 한류라고 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주로 공부하는 자료들은 사실 2017년 정도, 2016년, 2017년도까지 어떤 저서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소개하는 BTS나 이런 얘기도 통계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2019년 이침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최신 핫한 것들은 이제 기사들을 소개는 하겠지만 기사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BBC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2016년 3월 23일에서 29일 굉장히 뭐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South Korea The Silent Cultural Superpower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라디오 다큐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다양한, 소위 말해서 국뽕이 차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외국 뭐 방송 뭐 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접하는 것들이 많고 나도 새로 접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못 선별을 하면 좀 검증이 덜 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책들에서 검증된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면, 여기서 BBC 라디오에서 벌써 사실 한 5년 전의 얘기잖아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일본과 중국에 밀린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한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 문화가 정말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한국 문화가 이미 꽤 세계적인 그런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화 이제 봉준호의 기생충이 큰 메가 히트여서 설명을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젠가요? 이제 미나리가 골든글로브를 이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BTS의 경우에도 이제 그 뭐 아메리칸 뮤직 워드라든지 빌보드라든지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하나가 더가 그래미죠. 3대 뮤직 어워드. 이제 그래미를 이제 올해 또 받게 될지, 뭐 이제 또 새로운 핫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또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한국 영화 컨텐츠 뭐 선생님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이런 건 좀 촌스러워요. 아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리호라든지 뭐 드라마인 그 킹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세계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인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BBC의 예측은 맞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요즘 영국이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뭐 공격당하기도 합니다만은 K 방역이니 뭐니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고 뭐 K-팝이니 뭐니 이렇게 했지만 자신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 유럽의 자존심이나 미국의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뭐 G7 그 회의에 참여를 초청을 했더니 막 일본이 극력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만 넣으면 좀 곤란하니? 그렇게 싫어? 그러면 뭐 호주도 넣을까? 인도도 넣을까? 뭐 이렇게 해서 G10 뭐 이렇게. 근데 영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영국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쇠락해 가고 있다 보니 이제 뭐랄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20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BBC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서 한류에 대한, 사실 한류의 시작은 1999년, 9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시아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010년대, 12년, 13년 되다가 사실 2016년, 17년은 한류가 조금 쇠퇴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이렇게 한류, 코리안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3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강의의 목적에서 도대체 한류가 뭐냐, 그 한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하는, 명제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배웠을 텐데요. A는 B다 라고 했을 때 A가 이제 피정의항,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A를 정의하는 내부 기술이 바로 B, 정의항이 되는 거죠. 사실 한류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선생님의 그 PPT 자료에도 한류의 정의 1과 정의 2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류의 정의는 좀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의 흐름이라면, 두 번째 한류의 정의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국책적인 그런 한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외국의 시각을 좀 반영한 그런 한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쪽의 한류의 정의를 같이 보면, 19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이제 사랑이 뭐길래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2년 뒤에는 가요 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K-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가요 쪽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과 또 그다음 차인표, 안재욱 등이 이제 주연했던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안재욱이 그 이제 주제가를 불렀던가 그런데, 그게 아주 중국 대륙을 강타한, 어찌 보면 거의 최초의 한류 대형 스타가 아니었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이제 그러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일었던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다라는 설이 있고요. 대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불분명해요. 사실 이제 대만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과거에는 아시아에 승천하는 4대 용이라 해서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대만, 홍콩,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아시아에 승천하는 4마리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된 국가이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보방하는 국가다 보니 좀 가까웠었는데 한중 수교가 이제 80년대 이루어지면서 대만과 한국의 관계는 조금 많이 나빠졌었죠.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류 문화가 좀 수용되긴 했습니다. 대만과의 관계는 지금도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한국에게는 대만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대상이 안 된 반면 이제 중국이 더 중요해졌죠.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좀 한국이 약간 배신자적 이미지가 좀 있고, 또 대만과 한국의 차이 중에 하나는 대만은 약간 친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놀러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대만에서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초기 침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반면 이제 이후 한반도를 강점하면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내다 보니 조금 그런 데에 대한 정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류의 용어는 중국발이다, 대만발이다. 이후에 이제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는 뭐 드라마, 영화보다는 주로 드라마, 뭐 그다음에 이제 K-팝, 뭐 이런 초기 이제 90년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돌들의 이제 등장이 있잖아요. H.O.T나 SS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그 안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뭐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저렇게 이쁘네 이러면서 최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K-푸드, 뭐 K-코스메틱,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다른 그런 어떤 이제 그 확장된 K-컬처라고 이제 뭐 요새는 너무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난리인데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K-푸드로 유명한 건 딸기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딸기가 나지 않거든요. 또 배도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유럽 쪽에서 배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유럽의 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소설이나 좀 되게 조그맣고 못생기고 맛없거든요.
그래서 배를 오히려 절여서 해먹거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배 굉장히 맛있죠. 네, 다음 한류의 정의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도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 BTS에 대해서 독일의 한 방송을 한 방송 진행자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커버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콜드플레이 노래를 선호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BTS를 알기 전부터 콜드플레이를 알기는 알았습니다만은, 그의 노래를 부른 것이 이렇게 신성모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직도 멀었구나. 여기는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인종차별적인 그 레이시즘이 담겨 있고, 아시안에 대한 어떤 멸시, 낮추어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서구 중심의 사대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듯이 그들이 우리를 낮추어 보는 것들이 남아있구나. 흑인들도 아시안을 굉장히 우습게 알죠. 글쎄요, 조금 왜소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래서 K-팝 아이돌들에 대한 서구의 음악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공장형 가수다. 아무런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역량이 없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플레이와 같은 그런 정말 창조적이고 위대한 락밴드를 어떻게 아이돌 보이밴드 따위가 그런 노래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한류의 정의 2를 보시면 빨간색에 보면 문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2000년 전후부터 한국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방송되자 인기는 높아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진 거죠. 사실 정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한령이 아직 이렇게 넘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모든 이제 중화주의가 있죠. 인정할 부분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인류 문명의 중요한 근간을 만들어낸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한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류가 잘 나가니까 좀 한복도 내 거다, 김치도 내 거다, 한글도 자기들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래도 고급지게 공격을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한류가 확산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 혹은 예술로서 좀 평가절하를 하고 싶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류에 불을 붙이는데 일본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서 아가떼일 텐데 2002년도에 NHK에서 한국 드라마 이제 겨울연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도 항상 좋은 일이 없죠. 좀 괜찮다가 또 정치적으로 이제 자민당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광복 해방 이후 이제 그들은 이제 패전 이후 일당 독재에 가깝거든요. 다당 체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항상 정치적인 자신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백성들끼리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고 그러겠어요. 지구상에서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두 나라의 국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한일 관계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연가가 대히트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배용주는 일본의 여성들의 그야말로 일본에서는 지금의 그런 아이돌 스타들 못지않은 엄청난,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 있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한류의 정의 1과 한류의 정의 2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이제 국책적인 의미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선생님도 3, 4페이지에서 한류를 어떻게 정의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역도 확대되고 있고요. 초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성격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래서 한류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쪽으로 가시면요. 한류의 의와 평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특히 선생님처럼 세계 최빈국이던 시절에 태어나서 선생님은 그 1966년생입니다. 나이를 깠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보이겠죠? 더대 보이겠죠? 네. 어쨌든 그 시절에 우리는 세계 최빈국, 그러니까 끝에서 몇 번째인 국가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197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라는 선수가 최초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처음 땄습니다. 그 이전에 송기정 선수도 금메달을 땄지만 일본 국적으로 딴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주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스포츠도 일종의 이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시절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꼰대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불쌍히 여겨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네, 그래서 한류에 의해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은 못 살던 시절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국가적 자부심과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무현 정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2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문화산업 강국의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본든 한류우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래서 인천 송도 단지도 그런 맥락에서 멋지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상암동, 그전에는 방송국들이 대부분 여의도나 MBC 같은 경우는 광화문 정동이라고 해서 그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 있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암동 시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옮겨가게 되었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만들고 부산 센텀시티 등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굉장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중요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고, 이것이 국책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2017년 한류 실태조사를 통해 이제 요때가 이제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휘청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휘청을 했냐면 좀 식상한 콘텐츠들이 좀 식상해지기 시작하고 또 약간 아시아권에서는 문화적으로 잠식되는 느낌 때문에 국가적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좀 반감을 갖기도 하고, 네, 이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조류가 등장을 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한류는 1980년대 홍콩류, 선생님은 홍콩 드라마, 홍콩 스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구경이라든지 주윤발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홍콩 영화, 헐리우드 영화는 당연하지만 홍콩 영화에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영화를 받았고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디스코텍, 지금 여러분들이 클럽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디스코텍에 가면 그 J-팝이라고 해서 그 일본 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J-팝을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 좋게 봤지만 이제 디스코텍에서는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왔었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 지금에 이르러서는 말 그대로 아시아권은 한류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쪽으로 가면 여기 한류 빅뱅이라고 해서 이제 BTS와 패러사이트, 기생충, 사실은 이제 이
뭐 BTS에 대한 논의는 뭐 기사도 너무 많고 뭐 책도 나오고 전공하시는 서울대 언론영상학과에 계시는 어떤 제가 그분 조남이 생각나는데 그 여교수님은 솔본네에 계실 때 이제 유럽에서의 한류를 연구하고 또 BTS를 주로 연구하시던 분인데 그걸로 서울대로 오셨어요. 그럴 만큼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제 큰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작은 5,000년 동안 도대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2년에 한 번씩 외적의 침입을 여러분은 큰 전쟁만 기억을 하지만 뭐 외구의 침략이라든지 또 이제 북방 경계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그 공격 그 이제 침략을 받았던 거의 평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작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갖고 유지되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계통적으로 중국어와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우리는 알타이어라고 해서 중국어는 고리보고 거기는 이제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인데 어찌 보면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가장 계통이 가깝다고 생각되는 일본어.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일단 한자와 관련돼 있으니까 또 특히 최근에 일본어를 많이 안 배우고 있고 우리와 가장 계통이 가까운 언어가 몽고어, 터키어예요. 터키는 멀리 가 있죠? 네, 몽고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몽고어 배워서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은 계통이 가까운 언어가 없어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한반도 내에서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며 사는데 유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수업 처음에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세종대왕이 고유의 문자를 딱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그러한 속성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하죠. 덕분에 우리가 외국어 교육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 투자를 해야 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유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진짜 뭐 이건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 들은 친구는 세븐틴에 관해서 보고서를 써서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엑소의 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옛날부터 슈퍼주니어를 좋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팬심은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BTS와 이제 기생충이 이제 그야말로 작년에 2020년 물론 BTS는 그 전부터 그런 증상이 보이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도 그런 증상?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생충과 BTS 포스트 한류의 새로운 길. 그러니까 주춤했다가 한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확 올라가게 되는 것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BTS의 인기와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카데미 영화 작품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1960년대에서 586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그리고 이제 마돈나와 비틀스와 마이클 잭슨을 보며 MTV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입을 떡 벌리고 보며 자랐던 선생님은 가요세대가 아니에요. 자랐던 그런 기성세대에게는 그저 놀랍고 정말 어떨 때는 어안이 벙벙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기생충과 BTS와 관련된 그 정덕현 문화평론가가 이제 쓴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몇 가지를 요약했어요. 요약에 대한 내용은 8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얘기할 거를 미리 얘기를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도 봤겠지만 기생충의 경우에도 막 환호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유튜브로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디지털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 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네.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영향력이 있고 디지털 신세대의 문화적 모험이 증가하게 되고 아날로그적 경계를 극복하게 되면서 이제 한류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컬과 글로벌. 자, 이게 참 로컬과 글로벌은 그래서 왜 봉준호가 그랬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로컬 영화제 아니냐. 사실 이제 기성세대들의 그 어떤 뭐랄까 편견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조롱하면서 봉준호의 그 멘트에 환호를 했던 것이죠. 한류는 사실 어디까지나 로컬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어떤 온라인 시스템에 편승을 하게 되면서 글로컬이라고 하죠. 글로벌 하면서도 로컬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것을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을 갖게 됐고,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민 지배 6.25를 거치고 이러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는 미국 문화, 특히 영미 문화권, 미국 문화는 또 영국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영미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국 문화는 다문화적이고 복합문화적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은 영미 문화를 적극적인 수입을 한 것이고 그것을 창조적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방의 창조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영어권과 비영어권. 사실은 이제 이 언어의 한계가 여전히 극복이 안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비영어권이 갖는 이 로컬적 매력이 또 분명히 작용을 해요. 이제 디지털 팬덤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과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언어를 통해야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 여전히 이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차별은 인종적 차별 못지않게 문화에 대한 차별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언어의 평등이야말로 인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8쪽의 예는 3차 시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에서 봐요. 수고했습니다.